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디지털 회로 설계 실무 22번째, 23번째인데, 23번째라고 하기에는 좀 그 구독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또 같이 좀 나눴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22-A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임플리멘테이션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의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비바도 공부 중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신세시스 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가요? 타이밍 정보를 넣는 과정인가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답을 그분한테만 드릴까 하다가 어, 이게 또 FPGA를 익숙하게 아시는 분들한테는 뭐 그냥 별 무리 없이 넘어가는 내용이지만 또 FPGA에 익숙하시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좀 개념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동영상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 앞으로도 혹시 그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그 메일이나 아니면 그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개인적으로 그분께만 답을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은 그분께 답을 드리고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그 같이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면 이렇게 오늘처럼 이 별도의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들 질문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건 해봐서 풀거나 질문해서 답을 얻거나 제일 좋은 건 본인이 해봐서 하는 게 좋은데 해봐도 잘 모르겠다 이런 거는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하게 베를로그 HDL로 구현하는 FPGA로의 구현 플로우를 다시 한번 잠깐 리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착상 구상 단계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사양을 작성을 하죠. 그리고 회로 설계 베를로그 HDL 코드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의 실험을 거쳐서 어느 정도 이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한다 라고 하는 코드를 얻었어요. 뭐 디버깅을 해가지고 다시 코드 좀 수정해서 다시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이제는 한번 보드 테스트를 해볼 만한 코드가 된 것 같다.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는 단계들이 있어요. 어, 그 바로 신세시스 갈 수도 있고 아니면 RTL 어널리시스 과정을 거칠 수도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핀을 배치를 해서 외부의 FPGA에 어느 핀 포트로부터 FPGA 내부로 신호가 공급되거나 또는 이제 FPGA로 에서 처리한 결과를 어느 핀으로 외부로 내보낼 것인가 핀 배치를 한 다음에 이제 회로 합성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질문하셨던 것처럼 임플리멘테이션 과정을 거쳐요. 임플리멘테이션을 이 사실 그 FPGA의 작업의 내용으로 봐서는 배치, 배선이라고 place and route라고 해도 무방해요. 그 작업을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에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보드 테스트를 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이후 FPGA로 구현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제 코드를 이제 구현해 볼 만한 코드를 얻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먼저 RTL 어널리시스를 하는데 이거는 그 코드에 대한 논리 회로를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이 작업은 FPGA 작업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베를로그 HDL 코드가 우리가 익숙한 뭐 엔드 게이트나 뭐 플립플롭이나 이런 것들로 어떻게 구현이 되어졌는지를 한번 알아볼 수 있는 RTL 회로 그 자체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FPGA의 라이브러리하고도 관계없고 논리적인 어떤 그 기능적인 회로도만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익숙하고 나면 굳이 RTL 어널리시스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신세시스를
거치게 되는데요. 신세시스는 이렇게 구현된 논리 회로를 결국 이제 베를로그 HDL이나 이제 같은 수준의 논리적 그 회로가 되겠어요. 논리 회로를 이제 어, 그 구현된이 아니라 구현할인데 FPGA의 라이브러리로 매핑을 시키는 단계가 이제 신세시스 과정이 되겠습니다. 임플리멘테이션은 FPGA 내부에 어느 위치에 이 FPGA 라이브러리들로 매핑된 것들을 FPGA 내부에 어느 위치에다가 배치를 할 거며 또 그것들 간의 신호선 연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는 게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과정이에요. 조금 뒤에 한번 더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PCB 아트웍을 진행하는 작업과 아주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PCB 작업 플로우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회로도가 작성이 맞춰지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PCB 아트웍 작업을 진행을 하겠죠. PCB 제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PCB 제조 의뢰할 아트웍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FPGA 실습 키트 이거를 가지고서 한번 예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완성된 이제 FPGA 그 테스트 보드가 되겠는데 이건 이제 조립은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FPGA PCB 아트웍 작업 끝나고 나면 부품들은 조립 안 된 이 빈 부품이 없는 그런 이제 PCB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것을 위한 아트웍 작업이 진행되어지는 플로우를 살펴보면 먼저 이런 어떤 그 원하는 기능에 맞는 부품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회로도가 이렇게 작성이 됐다고 하면 원하는 거는 0, 1, 2, 3 4개의 핀을 갖는 즉 그래서 이제 각 핀이 01, 01, 01, 01 이렇게 네 종류의 원비트가 조합이 되면 0000부터 1111까지 16가지 조합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로터리 스위치로 구현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커먼 단자가 이렇게 이제 그 네 핀이 묶여져 있어요. 한쪽 편이.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편이 이렇게 개별 신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로터리 스위치 외부에서 풀업 저항을 거쳐서 3.3V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스위치가 온 되면 그라운드에 쇼트가 되고 그래서 출력이 로우가 되고 오프가 되면 그러면 이제 하이 볼티지가 이쪽은 이제 저항이 무한대니까 무한대 저항과 이 저항과 배분해 보면 여기가 이제 하이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프가 됐을 때 하이가 되어지는 그런 이제 스위치를 가지고 로터리 스위치로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로터리 스위치에 대한 회로도에서의 심볼 모양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회로도를 작성을 해야지 이 부품에 맞는 어떤 그런 회로도 작성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항도 구체적으로 저항 값들이 이렇게 이제 정해지고 저항의 패키지가 어떤 건지도 지정이 될 거예요. 라이브러리에서 저항을 갖다가 얘가 만약 이제 개념적으로 저항이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10kΩ의 패키지가 뭐 칩 타입 저항인지 아니면은 그 양쪽에 납땜할 수 있는 그 선이 나와 있는 그런 저항인지에 따라서 어떤 그 부품을 선정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 PCB에서 장착될 저항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PCB에 구현할 라이브러리로 구성된 회로도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그 FPGA 입장에서는 신세시스 구현될 FPGA에서 실제적으로 구현될 라이브러리들하고 부품들을 그 회로에 이쪽은 이제 RTL 회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 RTL 회로들로부터 구체적인 사용되어지는 기능의
컴포넌트들로 변환해주는 그런 작업이 이제 신세시스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고 나면 이 그 로터리 스위치에 대한 동작에 대한 정의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이 회로도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PCB에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로터리 스위치 얘를 이제 돌리면 0일 때가 모두 다 오프된 상태가 되고요. 요 지시값 0일 때 하이죠. 전부 다 오프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F가 되면 전부 다 온 돼가지고 왼쪽에 보시면 이제 그라운드랑 이게 슈트가 되니까 전부 다 ENC 0123이 전부 다 로우가 되도록 이 로터리 스위치를 돌려주는 거에 따라서 이게 구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PCB에는 이 패키지의 핀의 간격이라든가 핀의 그 직경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PCB에 구성될 관통 홀이 또 직경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까지 구체적으로 라이브러리가 정해져야지 PCB 아트웍 작업이 진행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로도로부터 실제 PCB에 구성될 구체적인 부품으로 핀 간격은 몇 밀리고 뭐 이 또 패키지의 크기는 얼마고, 그래야지 이제 다른 부품을 이 핀에 너무 인접하게 붙이면 조립이 안 되겠죠. 패키지 몸체랑 부딪혀서. 그래서 이런 간격을 벌려가면서 이제 배치할 거다.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부품들이 전부 다 구성이 됐으면 PCB 아트웍 작업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PCB 외관을 딱 만들고 나면 부품이 그냥 한쪽에 다 몰려 있어요. 걔네들을 갖다가 하나씩 이제 PCB 외관 크기에 맞게 이제 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네들도 하나하나 전부 다 FPGA는 여기 있죠. 이제 이거 BGA 타입인데 FPGA 여기를 이제 조립되지 않은 이제 보드를 보면 구멍이 다 이제 뻥뻥뻥 뚫려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동그란 패드가 바닥에 이제 쭉 바둑판 모양처럼 이렇게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살폈던 로터리 스위치는 여기에 이제 배치가 돼요. 그래서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사용자가 이 PCB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등등에 따라서. 그래서 뭐 커넥터들도 배치하고 키매트릭스도 배치하고 뭐 이렇게 쭉 다 배치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칩들의 핀들이 있죠. 이 핀들을 어디에 연결을 해야 될지 회로도상에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쭉 다 배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배치만 해놓고 배선을 안 하면 정상 동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치가 돼야지 얘네들 따라서 이제 신호가 주고받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까지 다 끝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만일 PCB 사이즈를 작게 하겠다 그래서 이 빈 공간을 다 없애버리고 아주 그냥 빽빽하게 배치했다. 그러고 나서 배선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배선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뭐 2층 기판 아니라 4층 기판 써도 뭐 6층 기판 써도 배선할 공간이 부족하면 PCB의 외곽 크기를 다시 좀 더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PCB 외곽 크기가 결정이 됐다면 결정할 때부터도 이 부품의 배치와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할 선들의 선이 지나다닐 배선 영역까지 고려해서 PCB 사이즈를 잘 결정을 해야 돼요. 너무 넓게 하면 배선 간격이 널널해서 쓸데없이 PCB 사이즈가 커지고, 또 너무 작게 하면 배선 간격이 너무 부족해서 나중에는 오히려 PCB 사이즈를 키워야 하는, 그러면 거의 PCB를 아트웍을 다시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품 배치하고 라우팅하는 작업이 의외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아주 고려도 철저하게 잘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하는 것까지가 배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신호선에 대한 배선 연결까지 하면
이제 PCB 아트웍이 거의 이제 마무리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상의 작업, 즉 그 배 부품을 이제 회로도로부터 이 회로가 작동할 구체적인 부품들, 회로 부품들, 부품들을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부품을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하고 배치된 것들의 어떤 신호선들을 서로 연결하는 작업까지를 진행해야지만 정상적인 PCB 아트웍 진행이 마무리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FPGA로의 구현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완성된 시점부터 이제 살펴볼게요. 그래서 먼저 그 FPGA 내부 구조에 대한 이해가 이제 좀 필요해요. 그래서 FPGA 내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I/O 패드가 있겠죠. FPGA의 반도체하고 외부의 신호선하고를 연결해주기 위한 I/O 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로직 자원들이 있어요. 뭐 플립플롭이나 LUT, 그 로직 게이트 같은 것들을 엔드 게이트나 오어 게이트나 뭐 낫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룩업 테이블이 FPGA 내부의 로직 자원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메모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언급은 안 하겠지만 뭐 멀티플라이어라든가 하드 매크로 타입으로, 그 다음에 캐리 체인, 더 샘플 셈을 위해서 그런 것들도 이제 그 존재합니다. 그리고 내부 배선을 위한 자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제 외부에 I/O 패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CLB라고 하는 것들이 플립플롭과 룩업 테이블, 그리고 메모리 일부가 포함된 CLB라고 하는 것들이 Configurable Logic Block이라고 해서 이제 그 알테라에서는 아마 로직 어레이드 랩인가, 그래서 LAB인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쓰이는데 이름이 좀 달라요. 근데 자일링스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그 CLB라고 하는 것이 FPGA 안에 바둑판처럼 이렇게 쭉 깔려 있어요. 크기에 따라서는 이게 뭐 수백 수천 개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간단한 그 예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에 이제 배선을 위한 이 영역들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로직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배선 영역을 크게 줄여버리면 로직은 배치가 되는데 선 연결 자원이 부족해서 그 FPGA를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더 큰 칩을 쓰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배선 영역 때문에. 그래서 FPGA를 만들 때 이 로직 부분의 영역과 또 배선 영역을 어느 정도로 적절하게 배치를 하느냐가 FPGA의 그 효율을 높이는데, 구성 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제 사용자 입장이니까 이걸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내부 구조가 이렇다라고 하는 걸 아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CLB의 내부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뭐 CLB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 예를 들었는데 CLB 안에는 슬라이스라고 하는 게 또 이제 한 CLB 안에 슬라이스라고 하는 게 두 개씩 들어 있어요. 그래서 CLB들끼리는 이렇게 그 종방향으로 쭉 연결이 돼 있어요. 옆으로 그러니까 CLB와 CLB 사이에는 배선 영역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얘네들끼리는 캐리 체인이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CLB 안에 보면은 슬라이스가 두 개 있고 룩업 테이블, 로직을 구성한다는 룩업 테이블이 8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립플롭, 아리스메틱 로직을 위한 캐리 체인이 있고요. 룩업 테이블로서 활용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티드 램이 있어요. 256비트짜리. 그 다음에 이제 1비트 쉬프트 레지스터로 구성할 수 있는 게 128비트짜리 쉬프트 레지스터를 하나의 CLB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룩업 테이블이 8개, 플립플롭이 16개,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티드 램이 256비트, 쉬프트 레지스터가 128비트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슬라이스 내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좀 복잡하죠. 근데 이제 뭐 다른 거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먼저 이 왼쪽에 룩업 테이블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플립플롭이, 얘는 출력을 위한 플립플롭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그 내부에 또 활용할 수 있는 플립플롭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스 안에는 그 플립플롭이 8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캐리 체인이 있어요. 얘네들 덕분에 애더를 구성할 때 룩업 테이블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내부 구조를 안 상태에서 코드로부터 RTL 어널리시스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결과 일레보레이티드 어떤 스키매틱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간단한 예로 엣지 디텍트하는 그 회로가 되겠는데, 이걸 한번 예로 설명을 드리면 플립플롭이 두 개가 있고 한쪽에 인버팅이 붙어 있는 그 투인풋 앤드 게이트가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은 세 개, 출력이 두 개,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직 그 신세시스도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아이디어란 플립플롭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렇게 구성된 거로부터는 FPGA가 저희는 그냥 아틱스 7을 썼지만, 예를 들어서 스파르탄을 쓴다. 그러면은 스파르탄에 사용된 FPGA는 라이브러리가 다른 것으로 구현이 되겠고, 또 아틱스 7에 구현된 거는 또 약간 그 특성이 다른 FPGA가 되겠죠. 디플립플롭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타이밍을 FPGA에 맞는, 사용할 FPGA에 맞는 타이밍을 타이밍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아직 FPGA의 라이브러리로 구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밍 시뮬레이션에는 딜레이 정보가 없는 펑션 시뮬레이션만 가능하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코드 가지고 직접 시뮬레이션 하는 거랑 같은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신세시스를 진행을 하고 나면 이게 이제 신세시스 결과 회로예요. 보면 그 FDCE 뭐 이래 가지고 그 아틱스 7에서 사용된 FPGA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이제 변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입력 쪽에도 보면 i버퍼가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클럭 쪽에는 클럭 체인을 위해서 버퍼 G라고 하는 게 또 이제 사용이 됐고, 또 리셋도 나름대로 이제 내부의 그 리셋 그 자원을 그 흘려보내기 위해서 별도의 이 그 룩업 테이블 하나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DI에는 그 첫 번째 디플립플롭으로만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첫 번째 디플립플롭의 결과가 두 번째 디플립플롭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이 배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세시스를 하고 나면 여기 그 사용된 이 라이브러리들, 플립플롭이나 인풋 버퍼나 또 글로벌 버퍼나 아니면 뭐 LUT, 그다음에 출력 버퍼, 그다음에 이제 패드 딜레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적용이 돼서 타이밍 정보는 셀 딜레이 정보들, 셀 라이브러리들에 대한 셀 딜레이 정보만 적용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 배선에 대한 딜레이도 있는데, 아직은 그 어디에 배치됐느냐에 따라서 배선의 길이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어떻게 배선됐느냐에 따라서 배선 딜레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배선에 대한 딜레이 정보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용되어진 라이브러리들에 대한 딜레이는 그 적용이 가능해서, 신세시스 마치고 난 다음에 타이밍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시면 이 로직 라이브러리들에 대한 딜레이 정보 갖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부분적인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을 알기는 어렵고, 좀 어느 정도 이 그 딜레이에 대한 유추 정도만 가능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치 및 배선 작업을 하면, 실제 이제 배치 배선이 끝나고 난 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틱스
7, 15만 해도 CLB라든가 이게 사용된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 배선된 모습을 보여드리면 좀 오히려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에 대해서 개념도 정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풋이 3개였는데 인풋 패드로부터 내부에 플립플롭이 구현된 CLB까지 이제 선이 연결이 될 거예요. 물론 직접 연결은 안 되고 내부 이제 그 라우팅 자원을 통해서 여기 연결이 됐다가 뭐 여기서 이 라우팅 채널로부터 CLB로 연결하는 이 작업을 거치겠죠. 그래서 개념만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로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 플립플롭의 결과가 두 번째 플립플롭으로 연결이 되고 얘네들이 각각 Q0와 Q1이 하나의 게이트를 거쳐서 출력으로 나가고 이렇게 이제 돼요. 그러면은 이 CLB의 라이브러리하고 이 라우팅이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마치 이제 PCB에서 부품을 배치할 때 플립플롭을 여기 배치할 건지 아니면 여기 배치할 건지, 물론 CLB들은 다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접한 위치에 배치를 해서 라우팅 딜레이를 최소화하도록 임플리멘테이션 툴이 알아서 딜레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배치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고 나면 라우팅 딜레이까지 포함된 그런 정보를, 정확한 타이밍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밍 시뮬레이션을 할 때 셀 딜레이 플러스 라우팅 딜레이 정보를 적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타이밍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밍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시면 실제 FPGA 보드에서의 동작처럼 동일한 타이밍 결과를, 오히려 약간의 타이밍 마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동작에서는 안정적으로 타이밍 시뮬레이션 결과가 패스가 됐다 그러면 실제 보드에서의 동작도 안정적이라고 개런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개런티하는 게 아니라 자일링스사에서 개런티를 하는 거죠. 요 정도에서 임플리멘테이션은 배치 및 배선을 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신세스 결과 라이브러리로 FPGA의 구체적인 플립플롭 또는 LUT로 구현된 그런 회로 라이브러리들이 FPGA 내부에 어느 위치에 있는 CLB에 배치가 될 거며, 그러면 그렇게 배치되고 나면 배선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배선 작업까지 마치고 나면 정확한 구현된 딜레이에 대한 값을 얻어서 정확한 타이밍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플리멘테이션 작업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타이밍 정보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구현된 것 가지고 FPGA 보드에 다운로드해서 실제 보드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들을 생성할 수 있는 생성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런데 만일 이게 로직이 점점 많아진다 그러면은 이 CLB들이 꽉 차겠죠. 꽉 차면 배선 연결해야 할 선들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권장하기를 로직 유틸리티를 한 70% 정도까지만 써라, 뭐 이렇게 얘기들도 해요. 근데 제 경험상 보니까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라우팅이 되더라도 거의 뭐 100%를 써도 자일링스 같은 경우 배선이 엄청 복잡하지 않는 이상은 제 경험상 보니까 거의 뭐 95% 이상 100%를 써도 배선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경우 배선 딜레이가 막 굉장히 가까이 배치를 못할 수가 있죠. 어떤 회로들은 연결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연간 인접한 회로들을, 라이브러리들을 인접한 CLB들로
배치를 못하게 되면 길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라우팅 딜레이가 배선 딜레이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동작 속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서 아주 고속으로 동작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중에 디버깅까지 고려한다면 한 70%를 로직 그 유틸리티를 한 70% 이하로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작 속도가 아주 높지 않은 그런 회로라면 뭐 한 90% 이상 사용해도 배치 배선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배치 배선되고 난 다음에 타이밍 인포메이션을 보고 내가 원하는 동작을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타이밍 컨스트레인트를 좀 조절을 해서 그 전체적인 그러니까 제가 타이밍 컨스트레인트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책에는 이제 브록의 타이밍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요. 언급을 해놨어요. 이 강의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도 한번 다룰 예정이긴 한데 타이밍 컨스트레인트를 예를 들어서 뭐 한 50메가 이렇게 클럭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했다. 그러면은 이 배치 배선에 대해서 20나노보다 딜레이가 더 크지 않도록 배치와 배선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100% 개런티는 못 해요. 예를 들어서 타이밍 컨스트레인트를 1GHz다. 그렇게 뒀다 그러면 셀 라이브러리와 셀 딜레이와 라우팅 딜레이가 합쳐서 1나노세컨드 이하다. FPGA로 그런 회로 그런 배치 배선 구현하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내 회로가 딜레이들이 일단 로직 딜레이들만의 합으로도 만일 그 내가 설정한 클럭보다 주파수가 더 그 달성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더 빠른 FPGA를 찾아보시든가 아니면은 타겟 주파수를 좀 낮게 잡거나 아니면 어떤 그 주파수를 해당 주파수를 구현하기 위한 로직 그 아키텍처를 로직 회로의 아키텍처를 그 정밀하게 재구성해서 다시 설계하시던가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배치 배선은 원하는 동작 속에 맞도록 구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배치 배선인데 배치 배선하고 나서의 딜레이가 원하는 동작에 맞는지를 타이밍 정보로부터 확인할 수가 있고 원하는 속도에 맞게 구현이 됐다 그러면 그 보드 테스트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치 배선에 대해서 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거의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처럼 혹시 제 강의 들으시다가 또는 책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나 건의사항은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inform@gius.co.kr로 메일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다음 동영상에는 다시 계속 이어서 또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